많은 연구들은 나르시시즘이 부분적으로는 무의식 깊이 자리잡은 불안에 대한 반응임을 뒷받침한다. 무협이 튀는 상대를 공격하려는 욕구를 느끼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자신의 훌륭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인 경향이 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공공연하게 자신에 대해 떠벌리고 자만에 차 있을지언정 암묵적 또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와는 정반대인 낮은 자존감이다. 한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스트들이 나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등의 문항에 그렇다 아니다로 답하는 예언적 자존감 검사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만 암묵적 자존감 검사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암묵적 자존감 검사는 나 자신과 바퀴벌레, 구토 같은 어휘들을 얼마나 빠르게 연관짓는지를 평가한다. 실제로 암묵적 차원에서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게 느끼는, 즉 나와 바퀴벌레를 빨리 연관시키는 나르시시스트일수록 예언적 차원에서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이트라면 이것이야말로 반동 형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증이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나르시시스트가 무의식 속에서 자신에 대해 나쁘게 느낄수록 의식적으로 자신의 대단함을 더 과장한다고 말이다. 나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에 대한 과도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발언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에 대해 대단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호전적으로 돌변하는 등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도 설명이 된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내면 깊숙이 암묵적인 차원에서는 자신을 좋지 않게 느끼며 타인도 이를 똑같이 느꼈으리라는 암시가 그들에게는 최악의 두려움을 활성화시킨다. 문제는 이 감정이 무의식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암묵적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자존심에 위협이 드는 상황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언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타인에게 도전을 받았다고 느껴도 폭발적으로 분노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틀렸으면 더 이상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고 생각할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입혀야겠다는 욕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과장된 자기 지각을 위협하는 일을 응징하고야 말겠다는 욕구를 느끼는 것은 내면 깊이 숨어있는 수치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보호막은 그 방법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들이 극단적 자만은 일종의 은익술로 무의식 속의 불안을 저지하는 데 사용되는 감정적 도구다. 나르시시스트가 경험하는 자부심은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기분 나쁜 느낌을 기피하기 위한 감정이다.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끼면서도 그 감정이 방어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많다. 나는 자존감이 높다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약간 넘는다. 그중 일부는 나르시시스트들이지만 다수는 자신을 진정으로 자신을 좋아하며 내면의 보살인 자신 없는 마음을 방어하려고 긍정적인 자기 지각을 과장하지는 않는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에도 그렇다라고 답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라고 답하는 경향이 보인다. 바로 이것이 높은 자존감이다. 충분히 훌륭하다고 느끼는 감정 말이다. 언젠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SNL Saturday Night Live에서 알 프랭큰이 스튜어트 스몰이라는 가상의 자기개발 전문가를 연기하면서 이 정의를 절묘하게 잡아낸 바 있다. 스몰리는 매일 거울 앞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주문을 소리내어 외면서 자존감을 높인다. 나는 이만하면 훌륭해. 나는 이만하면 똑똑해. 젠장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도 분명 자부심을 느낀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느끼는 자부심과는 종류가 달라 성취나 생산적인, 나아가서는 자신감이 있는, 가치 있는 등의 어휘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이탈리아어로는 피에레차에 해당하며 사전에서 자신에 대한 합당한 혹은 정당한 존중이라고 정의하는 자부심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유형의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 자신을 순수하게 좋아하는 감정에는 엄청난 이점이 있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사춘기 시절에 자존감이 높았던 청소년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비만이나 심장질환 또는 폐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낮다. 그들은 대학에 진학하며 직업적으로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한다. 이와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성장한 뒤에 범죄와 연관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순수하게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는 감정, 즉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성취를 지향하는 유형의 자부심은 큰 이점이며 자신에 대해 그다지 좋지 않게 혹은 나쁘게 느끼는 것보다는 분명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나르시시스트가 경험하는 자부심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 자부심은 그들을 자만하거나 호전적인 상태가 되도록 만들며 친구를 비롯한 인간관계에도 해를 미친다. 이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인기 있고 성공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높은 자존감과 자부심의 조합과는 상당히 상반된 결과다. 결국 똑같은 감정이라도 그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은 극명하게 갈린다고 할 수 있겠다. 자부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이 감정이 이렇게 다르게 정의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자부심이 나르시시즘의 바탕에 깔려있는 감정, 정확히 말하자면 나르시시즘적인 행동의 핵심이라면 호전성, 적대성, 전반적으로 건들거리는 태도를 유발할 것이다. 하지만 자부심이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감정이라면 성취와 성공, 건강한 삶을 촉발할 것이다. 과연 둘 중 어느 쪽이 맞을까? 자부심을 느끼는 방식. 흔히 에스키모라고 불리는 이누이트 부족의 언어에는 눈을 뜻하는 단어만 100개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 이는 과장된 것으로 이누이트어에서 눈을 뜻하는 단어의 어근 개수는 영어와 거의 비슷하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이 통설이 계속 떠도는 까닭은 이것이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자 할 때 그에 해당하는 언어를 만들어낸다. 이누이트 사람들에게 눈은 그저 휴교령이나 운전하기 까다로운 도로 혹은 즐거운 성탄절을 가져다 줄 차갑고 하얀 물질을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으므로 눈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어휘가 필요하다. 이누이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휘는 그들이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어떤 감정이 중요하다면 그것을 뜻하는 단어가 존재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감정이라면 더 많은 단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의 방면에서 중요한 감정이라면 각기 다른 범주의 어휘들이 존재할 것이다. 나는 철학자나 신학자가 아닌 일반인이 자부심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학원 지도 교수인 닉 로빈스와 함께 연구를 진행했다. 우리는 표본을 학부생으로 설정한 뒤에 이들에게 자부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자부심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모든 단어를 적도록 했다. UC 데이비스 학생 수백 명이 응답한 이 질문에서 795개라는 방대한 단어와 어구 목록이 도출되었다. 우리는 표본 집단에서 2% 미만으로 언급된 단어는 모두 제거함으로써 독특한 의견은 제시켰다. 그 결과 65가지로 대폭 줄였다. 이 결과가 영어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방식이 65가지라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 어휘들을 의미상 몇 개의 범위로 묶을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누이트 사람들에게는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제 막 땅 위에 살포시 쌓인 눈, 사람이 밟아서 깊이 팬 눈 등을 쉽고 빠르게 구분할 수 있는 언어적 수단이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우리 대다수가 그렇듯 여러 종류의 눈이 서로 유사함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념의 범주를 구성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누이트 사람들은 눈의 형태나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어휘를 사용할지언정 그 어휘들이 전혀 별개의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로 더 가깝거나 혹은 중첩되는 어휘근이 있으며 서로 더 먼 어휘근이 있다는 사실도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 연구의 피험자들을 통해 생성된 65개의 어휘군도 마찬가지다. 이 단어들 대다수가 어떤 체계적인 방식으로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어휘들을 어떻게 직관적으로 연관짓거나 범주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대학생 표본을 구성해 어휘군에 수록된 각각의 단어와 나머지 단어가 얼마나 비슷한지 점수를 매겨보도록 했다. 이 점수를 바탕으로 우리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종의 자부심 지도를 작성했다. 자랑스러운, 자신만만한, 자신감이 있는, 명예, 승자, 목적을 달성한, 성취한다, 승리한, 우월한, 의기양양한, 도도한, 건방진, 자화자찬하는, 자기중심적, 혼자만 옳은, 우쭐대는, 과시적인, 거만한, 뽐내는, 젠치하는. 자부심의 지도, 자부심 어휘의 20개의 의미적 유사성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는 20개 단어만 포함했으며 피험자들에게 점수를 매기도록 한 어휘는 190개로 한정했다. 이 지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눈에 띌 것이다. 지도에 수록된 20개 단어들은 상단으로 한 그룹, 하단으로 한 그룹 해서 총 2개 그룹으로 묶이며 자랑스러운, 프라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들이 뻗어나가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상단에 제시된 단어들은 하단의 단어들과 현저하게 다른 의미군으로 보인다. 각 그룹에 속한 단어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더 들여다보자. 그러면 이 지도의 단어들이 나르시시즘과 진정한 의미의 자존감으로 나뉜다는 사실 혹은 사전에 등재된 자부심에 대한 2가지 정의대로 각각 나뉜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 20개의 단어들은 높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감정과 나르시시스트가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감정을 나타낸다. 중심부의 어휘, 자랑스러운은 두 감정 그룹을 나누는 경계가 된다. 상단의 모든 어휘는 높은 자존감, 이탈리아의 피에레체, 웹스터 사전의 2번째 정의에 잘 부합한다. 하단의 모든 어휘는 나르시시스트, 오르고 골리오를 느끼는 사람 혹은 웹스터 사전의 1번째 정의에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지도를 우리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이해하는 방식의 2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그 2 유형은 대체로 긍정적 범주와 부정적 범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이 자부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다.
사람들이 반드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할 수는 없다. 사고와 말은 실제를 보여주는 유용한 창이지만 그 창은 왜곡될 수 있다. 사람의 감정적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그러한 인지적 개념화는 정보를 얻는 여러 경로 중 하나일 뿐이다. 예를 들어 자부심에 대해 그저 생각만 할 때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더라도 실제로 자신이 직접 자부심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정면으로 다루고자 우리는 대학생들에게 살면서 실제로 자부심을 느꼈던 일을 하나 골라서 이를 글로 적어 그 경험을 다시 느껴보도록 주문했다. 이것은 감정을 유도하는 정교한 심리학 연구 방법인데 과거의 감정적 사건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만으로도 피험자들은 당시의 감정을 상당히 정확하게 재경험한다. 심지어는 두려움을 일으켰던 사건을 기록할 때 심박수가 증가하거나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을 기술할 때는 수지 온도가 상승하는 등 감정과 관련된 생리적 현상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이들에게 자부심을 경험했던 때를 회상해 보라고 요청했을 때 이들이 기술한 사건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올리그상을 받았다. 나는 열심히 연습했고 수상자가 발표되었을 때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수년간의 훈련으로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피험자들은 이런 식의 짧은 이야기를 작성한 다음 우리가 수집한 자부심 어휘 65개가 모두 포함된 목록을 보며 각 단어가 자신의 감정을 말해주는 정도를 1에서 5까지 점수를 매겼다. 우리는 이들이 매긴 감정 점수에도 앞의 자부심 지도에서처럼 의미론적 연관성을 띤 패턴이 나타나는지 알고 싶었다. 성취함이라는 단어에 5점을 준 사람은 자신 있는 이라는 단어에도 높은 점수를 매길 것인가? 또 그 사람은 건방진 같은 단어에도 높은 점수를 줄 것인가? 우리는 요인 분석이라는 통계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들이 기술한 자랑스러운 기억에서 어떤 단어들이 가장 자주 함께 등장하는지, 즉 짝을 맺어 나타나는지를 측정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번에도 단어들이 두 개의 범주로 나뉘어 나타났다. 그리고 각 범주에 묶인 단어들도 낯익었다. 성취한, 목적을 달성한, 생산적인 등의 단어들은 항상 한 범주에 같이 묶였고 자신이 있는, 자기 존중도 같은 묶음으로 나타났다. 자만, 자기 중심주의 등은 다른 범주에 속했으며 여기에는 과시적인, 건방진, 거들먹거리는, 젠치하는 등의 단어들이 함께 묶였다. 이 연구에서도 자부심이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그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넘어 자부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자체가 두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고 뜻한 바를 성취하며 생산적인 경향의 사람들과 자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거들먹거리는 경향의 사람들을 구분할 수가 있었다. 올리고 상을 받았던 일에 대해서 어떤 피험자는 첫 번째 범주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두 번째 범주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피험자들도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적은 글은 이러했다. 평점 4.0을 받았을 때 나는 스스로가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다. 대화를 주도하면서 친구들에게 지난 학기 성적이 어땠는지 물었고 그들의 대답을 듣고 난 뒤에 내 성적을 말해주었다. 이 두 학생이 각각 자신이 자부심을 느낀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너무나 다르다. 똑같은 질문을 받고 두 사람 똑같이 자부심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글을 썼다는 내 말이다. 우리의 분석 결과는 이런 차이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해준다. 자부심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그 둘은 중대한 차이를 지닌다. 우리가 요인 분석으로 찾아낸 두 범주 간의 상관관계는 미약한 수준으로 한쪽 범주의 자부심을 느끼는 경향과 다른 쪽 범주의 자부심을 느끼는 경향에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었다.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느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쪽 유형만 느끼고 다른 쪽 유형은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각 자부심 범주를 대표할 만한 어휘, 예를 들어 성취한, 자신감 있는, 성공적인, 대거만한, 과시적인, 우쭐대는 것을 이용해 개인들이 한 범주 또는 다른 범주의 자부심을 느끼는 경향을 평가할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했다. 예측대로 자신감 있고 성취 지향 유형의 자부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피험자들은
자존감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거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자부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피험자들은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자존감은 낮았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주로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가가 그 사람의 성격 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상호 관계만 보고 자부심이 성격 차이의 원인인지 아니면 단지 상관만 있는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다. 이론적으로 진정한 자부심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존감을 고양시키고 한편으로 오만한 자부심을 경험하는 것은 나르시스트 경향이 강한 성격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이 인과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나르시스트 경향이 강한 성격이 오만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며 진정한 의미의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부심을 자주 경험하는 식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확실한 점은 자존감과 관련된 자부심이 나르시즘과 관련된 자부심과 다르다는 것. 따라서 두 자부심 간의 차이가 적어도 두 성격을 구분짓는 한 가지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정확한 인과관계는 모른다 해도 나르시스트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이 자부심을 경험하는 방식임이 분명하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존감에 관련된 자부심과 나르시시즘에 관련된 자부심의 차이를 훨씬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 두 자부심이 다를 뿐만 아니라 훨씬 명확하기 때문이다. 영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이름을 달고 있어 영어권에 속하는 나 같은 심리학 연구자나 자부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가 된다. 오만한 자부심과 진정한 자부심, 거만한 형태의 자부심에 걸맞는 이름은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수천 년 전에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으니 바로 오만이다. 그리스인들은 거만한 자기 지각으로 자신이 언젠가는 죽고 마는 남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이들에게 이 단어를 썼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로스로 아버지가 만들어준 날개를 달고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갔던 인물이다. 이런 오만한 자부심은 이 범죄에 묶여있는 어휘들이 전달하는 감정을 정확하게 포착한다. 오늘날 이 어휘는 심리학계에서 나르시시즘 경향이 강한 부정적 형태의 자부심을 뜻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유형의 자부심에는 그다지 적절한 이름이 없었다. 그리스 신화에도 오만과 구별되면서 자존감과 관련된 자부심을 상징하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자부심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여기에는 그리스적 사유가 내포되어 있다. 이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깊은 조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유형의 자부심과 나르시즘을 뿌리로 하는 오만한 자부심의 구별을 강조하는 어휘가 하나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 정립된 명칭으로 과장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정확한 자기평가를 토대로 하여 자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진정한 지각을 의미한다. 이 범죄의 자부심에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이름은 바로 진정한 자부심이다. 오텐틱 프라이드, 오만한, 허브르스티크와 진정한 오텐틱 이 두 용어는 단순히 두 자부심 유형을 구분짓기 위한 어휘만은 아니다. 이 용어들 자체가 두 유형의 자부심이 각각 어떻게 느껴지는지, 각각의 자부심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들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 그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드러낸다. 실제로 진정한 자부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부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과 상당히 다른 성격 유형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진정한 자부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외향적이고 상냥하고 차분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창의적이며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들은 타인을 도와주고 조언해 주기를 좋아하며 실제로 시간을 내어 그런 자원활동을 한다. 즉 대체로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는데 이는 인간관계와 우정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결과로 그들은 타인들과의 관계와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오만한 자부심을 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나르시시즘 경향을 보이며 자존감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호전적이고 적대적이며 남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 든다. 아마 그 결과로 그들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많으며
속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거의 없다. 그들은 타인을 폄하하고 이용하려 든다. 또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며 심한 경우에는 임상 우울증을 겪는다. 그런데 이런 뚜렷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이 사람들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맡은 바를 완수하고자 하는 욕구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보상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과 오만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공통점조차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 전자는 고강도의 자기 통제력,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두 특징이다. 반면에 오만한 자부심은 더 충동적이다. 아마도 이들 행동의 동력은 언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합리적 사고보다는 크나큰 자아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주의를 집중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 주변 동료 중에도 원대한 구상으로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이상하게도 그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이 두 자부심은 실패와 성공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있다. 진정한 자부심 경향의 사람들은 실패를 균형 잡힌 눈으로 바라볼 줄 안다. 그들은 실패를 인정하지만 일시적 후퇴로 여기고 머지않아 새로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놓고 실험한다. 한편 오만한 자부심 경향을 지닌 사람들의 대응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 그들이 겪는 문제는 애초에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목표는 종종 부와 명성을 향한 절박한 욕망에서 비롯된다. 허황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임에도 그들은 실패를 예민하고 아주 사소한 성공에 대한 기억을 자신이 탁월하다는 증거로 해석하면서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그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나를 보고 웃으면 그가 나에게 반했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또는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는 방식을 누군가가 칭찬할 때 책을 한 권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등의 문항에 그렇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는 경향은 오만한 자부심을 느끼는 경향과 많이 다르다. 그러나 이 서로 다른 자부심이 다른 성격의 원인인지, 다시 말해 진정한 자부심을 지닌 사람들이 남을 보살피고 진화적이고 노력파인 것이 진정한 자부심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어도 일부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즉 어떤 사람의 지속적인 성격이 그가 주로 어느 유형의 자부심을 경험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진정한 자부심이 직접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일까? 오만한 자부심이 이 감정을 주로 경험하는 사람의 경향으로 보이는 반사회적 적대성, 나아가 공격성에 동의이 되는 것일까? 단 한 번의 자부심 경험이 친사회적 행동 혹은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킬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를 실험해 보기로 했다. 만약 자부심이 특정 성격의 원인이 된다면 단 한 번 순간으로 경험한 자부심으로도 해당 유형의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더 친사회적 행동을 취할 것이며 오만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더 반사회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 지점에서 우리는 피험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상황을 연출했다. 이번에도 과거에 자부심을 경험했던 사건을 기술하는 과제였지만 개별 피험자에게 진정한 자부심과 오만한 자부심 중 어느 한쪽을 지정해 주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열심히 노력해서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거나 목표를 달성했다고 느꼈던 일을 회상하게 했고,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던 일 또는 자신이 젠치하거나 우쭐댄다고 느꼈던 일을 회상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피험자 전원을 타인에게 친절하고 공감하는 친사회적 행동 또는 타인을 폄하하고 적대적으로 구는 반사회적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 투입했다. 특히 우리는 피험자들에게 자신과 다른 민족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평가하고 요청했다. 다른 민족 집단에 속한 이들, 특히 그 다름 때문에 주류 사이에서 낙인 찍힌 이들은 타인에게 창피를 줌으로써 스스로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손쉬운 표적이 된다. 이것은 편견의 한 형태이며 나르시시스트들이 흔히 취하는 태도이다. 우리는 오만한 자부심이 과연 이 과정을 주도하는 동력이 될지, 또 나르시시스트에게 편견에 사로잡힌 판단을 하게 만들지 궁금했다. 수치심과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 방어적 태도 등 오만한 자부심과 함께 나타나는 여러 감정들은 물론이고 평소 편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오만한 자부심이 발동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설이었다. 한편 우리는 진정한 자부심은 이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는 가설도 세웠다. 진정한 자부심에서 비롯되는 순수한 자기 존중과 자신감은 타인에 대한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약화시켜야 한다. 진정한 자부심은 친사회적이고 타인에게 공감하는 태도와 관련되므로 이 감정은 사람들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욕구를 키울 것이다. 진정한 자부심은 주류 사회로부터 낙이 찍힌 사람들에게 감정을 이입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편견을 타파하도록 만들 것이다. 우리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브리스틸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백인 학생으로만 구성된 표본 집단을 상대로 인구 조사라고 설명한 뒤에 설문을 실시했다. 이 설문은 캐나다 인구에서 백인과 아시아인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추정하는 내용으로 그들의 특성으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명시해 이에 응답하게 했다. 하나의 인구 집단의 일련의 특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험자들은 이것이 인종차별주의를 측정하는 조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시아인들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지 친화적이고 꽝가는 아시아인들은 또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한 다음에 이 추정치를 이들이 백인에게 매긴 추정치와 비교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백인 피험자들에게 한 민족적 이 집단의 구성원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했다. 정치적 올바름을 지향하는 진보 성향의 캐나다 서부 지역 백인 대학생들이 단지 설문자가 오만한 자부심을 유도했다고 해서 인종차별적 태도를 표현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바로 이 연구의 결과였다. 우리는 그 학생들 중 무작위로 몇 명을 지정해 오만한 자부심을 느꼈던 일에 대해 기술하라는 과제를 주기도 했는데 백인보다는 아시아인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다. 진정한 자부심 경험을 기술하라는 과제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결과는 반대였다. 백인보다 아시아인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는 두 유형의 자부심이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타인에 대한 생각을 뒤바꿀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연구에서 쓴 편견의 척도는 태도였다. 따라서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편견, 어린 믿음뿐만 아니라 편견이 담긴 행동은 아니다. 그렇다면 오만한 자부심이 실제로 타인을 차별하는 행동을 유발할까? 우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에도 두 유형의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했지만 그 후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어느 정도의 편파성을 보이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차별적 행동을 살펴보고자 했다. 우리는 피험자들에게 한 범죄자에 대한 경찰 조서를 읽은 뒤 보석금을 정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범인은 성매매자였는데 이는 보통 희생자 없는 범죄자를 통한다. 일각에서는 성매매자를 희생자로 여기기도 한다. 이처럼 성매매자는 비난을 받을 만큼 동정도 받는 까닭에 그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는 사실 뚜렷한 정답이 없는 질문이다. 피험자들의 판결은 어느 쪽으로도 나올 수 있으며 오만한 자부심이 작동하느냐 진정한 자부심이 작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앞에 2차 연구에서 자부심이 사람들의 모든 면에서 적대적으로 혹은 어질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음을 상기하자. 그 실험은 특정한 민족 A집단 구성원을 대상으로 느끼는 자부심에 국한했다. 이번 실험은 피험자들에게 비교적 낙인의 표적이 되기 쉬울 것으로 보이는 성매매자의 보석금을 판결하도록 했다. 바로 남성 동성의 성매매자였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연출로 유도된 잠깐의 자부심 경험이 보석금의 액수에 영향을 미쳤다. 오만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유도된 피험자들이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유도된 피험자들보다 동성의 성매매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이 실험 결과 우리의 예측과 일치했지만 다소 놀라운 점이 있었다. 우리는 우월감을 느낀 경험을 기술하는 과제와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낀 경험을 기술하는 과제를 무자극적으로 할당했는데 이들은 자신이 받은 과제에 따라 편견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더 강해지거나 더 약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겉보기에는 친사회적으로 보이는 피험자들이라도 짧은 순간 오만한 자부심을 느낀 뒤에는 아시아인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동성애 성매매자를 가혹하게 판결했다. 이 연구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전망이 있다면 그들이 짧은 순간 진정한 자부심을 느낀 뒤에는 친사회적이 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 실험으로 우리는 공감 능력 척도를 추가했다. 그리고 진정한 자부심이 사람들에게 타인을 더 배려하게 만들며 오만한 자부심은 타인에게 더욱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두 유형의 자부심이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자부심의
매개의 효과를 분석한 결국에 자부심을 느낀 사람이 친사회적 혹은 반사회적 판단을 내리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공감 능력이었다. 매개의 효과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과 오만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다른 것은 부분적으로 이 감정이 타인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그 결과 진정한 자부심과 오만한 자부심은 편견 아래 어린 태도와 행동에 서로 정반대의 영향을 미친다. 이 사실 자체에도 중대한 함의가 있다. 정치인이나 고용주, 행정가 등 권력 있는 사람이 느끼는 자부심 유형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 이들에게 의지하거나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각 유형의 자부심에서 비롯된 행동의 차이는 편견의 차원을 크게 넘어선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진정한 자부심과 오만한 자부심이 광범위한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내 집단 구성원 간의 편애주의, 이 집단에 대한 폄하는 이 두 유형의 자부심이 인간의 행동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얼마나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왜 자부심을 느끼는가? 어떤 감정 경험이나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감정의 궁극인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근접인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궁극인은 왜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인간은 왜 평생 함께할 짝을 찾는가? 남녀는 왜 다른가? 어린이는 왜 부모에게 의존하는가? 등의 물음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 진화의 역사를 살펴보거나 특정 사회 및 문화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목표 중 하나는 왜 사람은 자부심을 느끼도록 진화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먼저 근접인을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근접인은 주어진 상황 혹은 특정 순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좀 더 작은 왜에 대한 답이므로 훨씬 더 구체적인 설명이 될 것이다. 근접인의 층위에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두 유형의 자부심 중 어느 한쪽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어떤 사건에서 무엇이 자만과 우월감의 자부심 혹은 자신감과 성취감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결정할까? 감정은 어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즉 평가에 의해 발생한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그것을 무서운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다.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했을 때, 가령 한밤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었거나 숲속에서 곰과 같은 생명체를 보았을 때 생긴다. 이 평가로부터 생리적인 각성, 근육의 긴장, 달릴 태세, 겁먹은 기분 등 일련의 반응이 유발된다. 이와 달리 자부심의 경우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해석이 결정적인 평가가 된다. 하지만 이는 첫 단계일 뿐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좋은 일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즉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대다수는 이런 평가를 기본적으로 매일, 심지어는 매 시간 내린다. 그 평가가 정당할 때도 많다. 맛있는 음식을 요리했을 때,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을 때, 재미있는 농담을 던졌을 때, 할 일 목록에 적어뒀던 사항들을 처리했을 때라면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평가가 정당하지 않는 경우도 들어있다. 포커 게임에서 패가 잘 들어왔거나 친구가 직장에서 승진했는데 이를 전부 자기 덕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정당한가 아닌가를 떠나서 어떤 좋은 결과를 자신의 즉 내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부심 경험의 필수 조건이다. 우리는 좋은 일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내적 기인이 두 유형의 자부심을 모두 이끌어낼까? 이를 밝히기 위해서 릭과 나는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회상하라는 과제를 받았던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연구 조교들에게 각 에세이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피험자들이 자부심을 일으켰던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결과는 놀랍지 않았다. 거의 모든 이야기에 내적 기인이 있었다. 즉 피험자들은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었던 그 일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진정한 자부심의 경험을 기술한 피험자들은 오만한 자부심 경험을 기술한 피험자들과 다른 종류의 내적 기인을 서술하고 있었다.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던 피험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무언가, 즉 노력으로 거둔 성공에 대해 적었다.
반면에 오만한 자부심을 느꼈던 피험자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 평소 성격 등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련된 요소를 성공의 주요한 몫으로 평가했다. 말하자면 이는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이유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과 타고난 머리가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간의 차이다. 전자는 성공의 원인을 자신에게서만 찾지만 이는 제어 가능한 내적 기인이다. 얼마만큼의 노력과 공을 들일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다. 후자도 성공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만 이는 제어할 수 없는 기인이다.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든 머리가 좋고 나쁨은 개인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자부심 간의 심리적 차이를 낳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진정한 자부심은 자신이 힘겨운 노력의 결과로 이룬 것으로 인식하는 성공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다. 오만한 자부심은 노력을 덜 들인 따라서 의지로 드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것에 의해 이룬 것으로 인식하는 성공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다. 진정한 자부심이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성취감과 관련되는 반면에 오만한 자부심은 자기 중심적 성향이나 자만과 연관된다는 사실도 새사람스럽지 않다. 자신이 땀과 노력 덕분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이 생산적인 사람이라고 느낄 것이다. 자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믿는다면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게 억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과시적이거나 거들먹거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평가가 각기 다른 두 유형의 감정을 유발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인을 조작한 연구를 수행했다. 다시 말해 피험자들의 자부심을 느낄 만한 특정한 이유를 설계하는 것이다. 대학생 피험자들에게 중요한 학교 행사에서 성공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읽게 했는데 바로 학과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이야기였다. 학생들에게 이 시나리오 속 상황은 아주 중요한 일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더라도 모두가 자기 일처럼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읽고 각각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 보도록 요청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다. 당신은 최근에 중요한 시험이 있었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방금 시험 결과를 확인했는데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다. 당신은 모든 방면에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다. 최근에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굳이 열심히 공부할 생각은 없었지만 상당히 수월하게 느껴졌다. 방금 시험 결과를 확인했는데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한 시나리오는 노력으로 얻은 성공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자부심을 아주 강렬하게 느꼈다는 보고가 나올 것이며 다른 시나리오는 스스로 노력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과는 거의 상관없는 성공으로 오만한 자부심을 훨씬 더 강렬하게 느꼈다는 보고가 나오려는 것이 우리의 가설이었다. 실제로 결과는 그러했다. 자신의 노력에 힘입어 성공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피험자들은 타고난 능력 덕분에 성공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보다 진정한 자부심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고했다. 반대로 타고난 능력에 의해 성공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피험자들은 노력에 의해 성공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보다 오만한 자부심을 더 강하게 느꼈다. 이는 성공의 기인을 노력으로 보느냐 능력으로 보느냐가 어떤 유형의 자부심을 경험하는가를 결정하는 근접인이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여기서 다시 성격이라는 문제가 등장한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성공의 요인을 자신의 계획과 행동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내적 요소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행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내적 요소를 성공의 요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 모든 연구의 결과는 진정한 자부심과 오만한 자부심이 대단히 상이한 감정 경험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상이한 감정 유형이 작용하며 서로 거의 정반대인 성격 유형과도 관련이 있다. 이 두 유형의 자부심은 성공 요인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에서 유발된다. 그리고 진정한 자부심과 오만한 자부심은 각각 서로 다른 사회적 행동을 일으킨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두 자부심을 구별하는 것이 자부심에 대한 미국 문화의 산물이 아니며 영어에서 이 어휘를 사용하는 방식 때문도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살펴봤듯 오히려 프랑스어나 이탈리아가 훨씬 더 명시적인 어휘를 통해 두 유형의 자부심을 구분한다. 또 우리는 중국과 한국에서도 동일한 연구로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아시아 문화에서는 자부심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며
자신을 높이는 태도나 행동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진정한 자부심과 오만한 자부심을 구분해 사용하여 두 유형 모두를 경험한다. 실제로 우리는 진정한 자부심과 오만한 자부심 두 가지 모두를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자부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 모두가 등장한다. 또한 둘 다 과거의 자부심 경험을 회상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며 둘 다 비언어적 자부심 표현과 연관된다. 비언어적 자부심 표현과 관련해 좀 더 설명하자면 피험자들이 여러 종류의 자부심 표현을 본 뒤에 각각의 표현이 진정한 자부심을 전달하는지 오만한 자부심을 전달하는지 판단하게 한 시점에서 두 자부심은 대체로 동일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즉 피험자들이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똑같은 표현을 놓고 피험자 중 절반가량은 진정한 자부심이라고 했고 나머지 절반가량은 오만한 자부심이라고 답했다. 우리가 제시했던 거의 모든 표현들에 대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지 오만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가 피험자에게 이 자부심 표현이 담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 인물에 관련된 다른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어느 쪽 자부심이라고 확신을 갖고 대답했다. 가령 사진 속 여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거만한 성격으로 통한다거나 이 남성은 방금 어떤 일에서 성공했는데 그게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식의 정보였다. 이러한 전후 배경이 피험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된 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자신이 느끼는 자부심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쪽 자부심을 느끼는지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 말해주죠. 나는 정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최고의 학교에 다니면서 정말로 공부를 잘했죠. 라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가 어느 유형의 자부심을 경험하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한 오스카상 수상자가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인지를 강조해 말할 때 이 말이 진심이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그가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지 알 수가 있다. 요컨대 두 유형의 자부심이 구별된다는 것은 증명한 우리의 연구는 자부심을 이해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숱한 시도를 괴롭힌 한 가지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수학자들, 신학자들, 심지어 소설가들까지도 자부심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음을 고온한 미덕이 될 수 있다는 대지가 될 수 있음을 간파해왔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제 알게 된 것이다. 자부심은 너무나 복잡해서 좋다 또는 나쁘다 하는 차원으로는 그 특징을 설명할 수는 없다. 자부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존감과 나르시시즘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보다 한층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 인간이 왜 자부심을 느끼는가 하는 이 궁극의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 자아, 즉 매우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기분이 좋을 수 있는 이 복잡한 심리적 실체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자부심은 어느 쪽 유형을 취하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자신에 대해 가장 느끼고 싶어하는 감정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바람직한 자신이 되기 위해 자랑스러운 자신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감정이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디인 카르나제스를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직업을 구하게 만들었다면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울트라 마라톤 주자로 만들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자아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둘러싼 궁극의 질문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인간은 왜 이 감정을 경험하도록 그것도 두 얼굴의 영광으로 경험하도록 진화했을까?